네, 2022년 6월 2일 이정훈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 국민의힘당, 자축은 이제 그만하지. 자축은 이제 그만. 이건 승리가 아니야.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게다 하고 싶은 말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대비하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사퇴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새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준 2030 여성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길을 열겠다라고 했지만 하면서 2030 여성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졌다. 대선에 지고도 오만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했다. 국민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당권과 공천에 맞추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상식에 맞추는 정치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영혼이 맑겠죠. 저는 돈의 노예란 말을 참 잘못 이해했어요. 돈의 노예. 그야말로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 돈의 노예인 줄 알았더니 제법 돈을 많이 모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우리들도 다 세상 옳게 볼 수 있어. 그런데 뭔가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할 때 내가 이게 부정이란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 그게 돈의 노예야. 아예 돈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는 핫질의 인간이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다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닫는다네. 그게 돈의 노예 현상이야.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보게 되면 참 똑똑하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집단 꼽으라면 고시한 사람들 똑똑하고 교수분들 똑똑하고 기자들 똑똑하고 정치인들 참 똑똑해요. 근데 그분들이 정의와 부정의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몰려가서 확 싸우는 거 보게 되면 어딘가에 씌운 거죠. 돈의 노예가 됐거나 권력의 노예가 됐거나. 그래서 부정의를 외면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영이 맑아서 정의를 돈의 노예 현상, 권력의 노예가 덜 되죠. 그래서 박지원 씨는 이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라고 뭐 선호하는 데가 없겠습니까만은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젖잘싸가 문제다.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젖잘싸를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밀쳐두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과정을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허용했으면 그거는 잘 싸운 게 아니죠. 앞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더군다나 국힘당은 국회의원 수가 100석이 약간 넘고 민주당은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여당이었는데 대통령을 내놨다는 건 젖잘싸가 아니죠. 아주 대패를 했다고 판단했어야죠. 0.76%포인트 대선에서 진 게 쥐약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 쥐약 덫에 이재명 이하, 송영길 이하 민주당은 단단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완패를 해야 되는데 0.76%포인트밖에 안 졌다. 젖잘싸라고 판단하면서 이건 진 게 아니야 라고 했다가 더 크게 패했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판단이죠. 이분은 이제 광주 1구 출신이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5대 12 민주당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주셨다.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었다. 네. 네. 뭐 호남 지역에서는 672개의 투표로 뽑는 자리가 있는데 단 한 자리도 국민의힘한테 안 줬죠. 민주당 무소속을 주거나 진보당을 주는 한이 있어도 국힘당은 하나도 안 줬죠. 뭐 광주에선 당연히 모든 표가 이제 절로 갔지만 국힘당에는 안 갔지만 투표율이 37.7. 아유, 이젠 광주 사람들도 민주당 떼거리 하는 거 꼴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또 안 해도 이길 것 같다는 그런 배경도 깔려 있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광주의 정치적 탄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자도 했고 총리도 한 분답게 객관적인 평가를 했네요. 선거는 매듭이 된다. 승자도 패자도 그 매듭을 잘 짓고 선거 이후의 전개에 임해야 한다. 저도 이런저런 조직과 또는 집안 문제, 제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자세가 요구가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남처럼, 제3자처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아이디어 제기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불려갔을 때는 그 조직이 힘들다는 거죠. 같이 아파하면서 방법을 찾는 길입니다. 저는 대체로 무심한 제3자의 입장을 택해서 의견을 던집니다. 그리고 받아주면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안 받아주면 안 합니다. 근데 되게 다급하다 해서 가본 데 보면은 같이 아파하면서 해결해 줄 걸 요구해요. 근데 같이 아파하면은 제가 동정 또는 동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술하는 의사가 냉정하게 축축축축 메시지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낙연 대표 정도 되면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거는 매듭이다. 승자도 패자도 그 매듭을 잘 짚고 선거 이후의 전개에 임해야 된다. 젖잘싸 이런 판단 아전인수 하지 말라. 딱 얘기한 거죠.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광주조차도 37.7%만 투표했다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또 다른 임시지도부를 꾸려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고 반선과 쇄신에 나설 것 같다. 그러나 그 일도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번에 박지연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을 비상위원장에 넣어서 한번 손을 대게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을 쫓아냈죠. 그 전에 국힘당의 전신에서 김종인 씨를 모셔가지고 자기네 비상대책위원장 해갖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고 그전 선거를 한번 이긴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보았을 때 김종인 씨를 보게 되면요. 참 남 같은 사람이에요. 참 정이 없다는 싶은데 그냥 툭툭 던집니다. 그거 아니요. 예. 근데 사실은 그분 말이 맞죠. 그러니까 국힘당 내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만 이기면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또 급하면 또 찾아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급해서 사람을 모아할 때는 이런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뭐 이준석 케이스를 모방해서 했는지 하고 나서도 용납을 못했어요. 그러면 개혁을 못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일 것. 네. 저도 조직생활하면서 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사람들. 객관적인 사람들이 가서 남처럼 툭툭 말을 던지면 그럼 자기 책임이 될까봐 막 팍팍 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힘이 있으면 밀고 들어가서 하겠는데 그게 내 조직이 아니면 툭 빠지고 맙니다. 네. 그걸 사실을 보면서 말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장 질리거나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표정 관리하면서 복지부동으로 가죠. 그러면서 조직은 망가져갑니다. 지금 민주당은 또 임시지도부를 만들어 쇄신에 나서지만 그 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비대위 만들어서 한 거나 그걸 보면서 과거 국힘당이 워낙 정치에서 깨졌으니까 3분의 1 당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받았고 이번에 민주당은 대선을 진 거를 젖잘싸로 봐가지고 잘못 판단하면서 지선까지 졌다는 거죠. 네. 자, 이 정도로 민주당은 질이 멸렬 이낙연 씨 예측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이번 지선을 좀 잘 봐야 돼요. 50.9%의 투표율이죠. 지방선거 8번 사상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왜 이렇게 낮았을까요? 그 중에 제일 낮은 지역이 광주 37.7, 대구 43.2. 대구와 광주의 공통점은 일당 독재가 가능한 지역이죠. 한때 두 지역에서는요, 광주에 가면 광주일보가 출신이 다 말아먹고, 대구에 가면 경북고 출신이 다 말아먹어요. 부산에 가면 그래도 경남고도 있고 부산고도 있는데, 광주에 가면 일고, 대구에 가면 경고가 다 해버려요. 아주 거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뭐 그 다음에 학교들은 아주 이렇게 쉽게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야당이 없는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야당이 있으면 시끄러운 정치가 되지만 또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대구하고 광주는 야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제 일고하고 이제 경고 출신들은 옛날 시험 본 사람들은 이제 60이 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당적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은 무조건 당선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지선 투표율 낮았던 거 연결시키면 이번 지선은 제가 몸담고 있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윤석열이 계속 윤석열 세력이 못 이기면 큰일 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핵심은요, 결국 수도권인데 서울 경기였죠. 서울 경기 인천은 뭐 작으니까 빼고 나면 서울하고 경기입니다. 가장 인간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힘당이 이겼고 경기에서는 김동연 씨가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왜 오세훈 씨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냐? 서울에 454개 동인가? 모든 동에서 송영길 씨가 다 졌습니다. 오세훈 씨가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말도 안 되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정치 원론께 여쭤봤더니 그분 해석이 간단하더만요. 민주당 안에서도 송영길 씨는 인기가 없다. 근데 오세훈 후보에 맞서서 민주당에서 내세울 사람이 없었다. 있었다면 이재명이 하나인데 이재명 씨는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안 보냈고 대통령 선거에 진 사람이 서울시장 나온 것도 웃기죠. 그리고 개항으로 피해갔잖아요. 이건 더 웃기는 거죠. 그 마땅치 않으니까 송영길 씨를 내세웠는데 송영길 씨도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뛰지 않았다라고 보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움직였죠. 이미 질 거를 알고 슬슬 움직인 겁니다. 송영길 씨가 왜 인기가 없느냐? 그건 그의 한계입니다. 그가 이렇게 몇 차례 말하는 거 보게 되면 궤변이 아니던가요? 송영길 씨는 뭐 제 친구의 친구인데 뭐 같이 술 먹고 놀아본 적은 없지만 어렵지 않게 사법시험을 합격한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연대 상대를 나왔고. 근데 그런 그가 뭘 몰라서 말을 저렇게 궤변을 하겠습니까? 알고도 하는 거죠. 이낙연 씨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을 돌려서 했지만 지금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맛이 있어야지. 송영길 씨는 이건 별도의 여담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대통령은 옛날에 YS도 나왔고 최규하 대통령도 있었고 육사 나온 대통령은 여러 사람이 있었고 고려대학교 나온 대통령은 이명박, 서강대학교 나온 대통령은 박근혜, 경희대학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는 대통령을 낸 적이 없습니다. 한때 3부 요인을 다 차지한 적은 있어요. 대통령은 못 나왔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학교 문제에 관심 많은 원로들 입장에서. 근데 한때 송영길 씨가 연대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떠올랐을 때 정파를 막론하고 한번 연세 출신 대통령 만들어보자라는 움직임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글씨 못된 거죠. 그래서 그는 서울에서 전동에서 패배하는 완패를 당했고 경기에서는 왜 김동연 씨가 이겼냐? 결국은 김동연 씨가 국힘당 후보보다가도 인물이 낫던 거죠. 경험이 많았던 거고. 이 그릇을 많이 닦다 보면 깹니다. 김동연 씨에 대해서 비판도 많았죠. 뭐 성격이 못됐다는 표현도 있었고 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어렵게 해서 올라왔고 또 큰 정치도 해봤고 하니까 인물로는 김동연 씨가 낫죠. 김은혜 씨는 아직 그럴 만한 단계는 안 되죠. 차라리 국힘당에서
윤희숙 씨를 내세웠다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강영석 씨가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고 강영석 씨 단일화를 막은 거는 사실은 이준석 씨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결론적으로 국힘당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되면 쿨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크게 바람 불었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말은 하지 않고 오디오로 내지 않고 비디오로 등장해서 걸크러쉬 현상까지 이끌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청와대 개방 효과도 컸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국힘당은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민주당은 한 게 없잖아요. 자, 총괄선대위원장 했던 이재명 씨가 자기 부인 김혜경 씨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재명을 내세운 게 잘못이지. 그러면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부정투표였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이 할 수 있나요? 오히려 부정투표 시비는 국힘당 지지파들이 많이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슈를 없는 겁니다. 김건희 걸크러쉬 현상, 청와대 개방 같은 그런 것도 없었고 민주당은 내놓을 게 없죠. 이재명 내놨으니 뭘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개양이 호구냐? 그릇이 날라와도 뭐 어쩌지 못하고. 그런데다가 그에 앞서 검수완박을 추진했으니 자업자득이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국힘당이 지선에서 이겨서 이제 원내에서는 소수당이지만은 다수당인 민주당을 몰아가면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일단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달라라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이제 대선도 이겼고 지선도 이겼으니까 이제 모든 공은 국힘당에 넘어갑니다. 이제 국힘당이 못하면은 이제 국힘당이 진짜 소수당으로서 애를 먹을 겁니다. 오늘 한국과 브라질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기장에 가서 직접 손흥민 선수한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골프 LPGA 처음 우승해서 바람을 일으켰던 박세리, 세계 14자 완등했던 어몽길, 송기정, 피겨스케이트의 세계 챔피언 김연아 등이 받았던 게 체육훈장 청룡장입니다. EPL에서 득점왕 했으니까 받을만 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출신으로 유럽 프로 무대에 가서 가장 명성을 처음 날렸던 차범근 선수는 백마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유에서 뛰었던 그 유명한 박지성, 미국 프로야구에 가서 맹활약을 했던 박찬호, 이런 분들은 맹호장을 받았습니다. 체육훈장 서열은요, 청룡장이 넘버원, 맹호장, 거상, 코끼리, 백마, 기린입니다. 차범근이 백마를 받았고 박찬호, 박지성이 맹호를 받았고 한데 손흥민 씨가 청룡장을 받은 건 참 대단하죠. 근데 이 행사를 딱 보면서 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계속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자, 민주당은 선거에 깨져가지고 지금 뭐 뒤죽박죽 엉망이로 갈 겁니다. 이제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에서 연속해서 이겼으니까 이제 의기양양 이제 상당히 기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축은 그만하라 이겁니다. 왜? 북한의 핵실험 문제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즐거움과 관계없이 퍼펙트 스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유영원 기자가 흥미있는 기사를 썼어요. 군사 전문 트위터 걸프19에 따르면 미국이 F-22 스텔스 6대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했다. F-22 세계 최강의 제공기, 스텔스 제공기입니다. F-22를 왜 보냈을까요? F-22는 F-35에 들어가는 엔진 2개를 단 겁니다. 훨씬 파워풀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엘먼돌프의 공군기지, 저는 엘먼돌프 가봤습니다. 하와이 알래스카에 있는. 거기에는 F-35A 12대를 이와쿠니 기지로 이동시켰다. 참고로 주1 미군은 5공군인데 5공군은 스텔스를 안 갖고 있죠. 한국에 있는 미 7공군도 스텔스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 7공군은 F-16만 갖고 있고요. 일본에 있는 5공군은 F-15하고 F-16만 갖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일본 항공자위대하고 한국 공군이 갖고 있는데
미 공군이 스텔스기를 F-22와 F-35를 주일 미군 기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스텔스기인 F-35B 14대 정도를 탑재한 대형 상륙함 트리폴리함, 이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의 독도함보다 2배 크기입니다. 그 배가 지금 일본 근해에 와서 이와쿠니 기지에 일본 근처에 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 몇 대 와 있는 건가요? 한 30대 와 있는 건가요? 그리고 B1 전략폭격기 2대가 일본 근해에서까지 날라왔었고, 이건 미 본토에서 날라왔다가 오키나와 거쳐서 괌으로 비행했는데 괌에 내려서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국에 날라올 수 있죠. 이게 뭐냐?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은 이제 예민해지는 거고, 이것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의 사면인 문제하고 대만 위협, 대만 위기, 이거가 겹쳐져서 동북아의 전운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거는 지난 5월 26일 날 금융감독원이 퍼펙트 리스크 대응반을 구성하고 점검회의를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채권, 펀드 뭐 다 이런 걸 검토하면서 위기가 왔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연장하지 않고 끝내버렸죠. 일본하고도 끝내버렸고. 그래서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외환 위기가 오면 우리가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위기도 심각하죠.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이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수입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오일 값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은 여름에 더울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물가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부동산도 불안합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퍼펙트 스톰이 옵니다. 일찌감치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예측했던 기자는 펜앤마이크에서 활동하는 김용삼 기자, 옛날 월간수전 편집장 했던 그분이 나름대로 선거 전부터 퍼펙트 스톰을 예측했었고, 동아일보의 훌륭한 논설위원인 송평희 씨가 지난 4월 달에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두 분 글을 다시 보니까 퍼펙트 스톰이 뭔지는 정확하게 그려내지 못해요. 근데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뭐냐? 부동산이 뭐 오르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워낙 실정이 많으니까 그거와 겹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겹쳐서 에너지 위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날뛰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 승자한테 박수를 쳐주죠. 그 전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이쁘다고 칭찬해 주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 험난한 문제를 네가 커서 다 해결해 다오라는 그런 바람이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학들하고 사회에 나오니까 박수 치고 해서는 내가 잘한 적을 칭찬받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네가 해라 하던데, 그 다음부터는 막 가장으로서 죽는다고 삑삑거리죠. 네. 자, 이 모든 승리를 이끌었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밀리면은 촛불 시위에 무너진 박근혜 정부, 광우병 시위에 무너진 이명박 정권하고 별반 다를 게 없게 됩니다.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참 천신만고 끝에 이겨오는 걸 보면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다. 2년 후에 있을 총선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제가 요구하는 게, 자, 우리가 분리할 때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오기를 바라는데, 그럼 대한민국 전략자산은 왜 안 받느냐 이거죠. 대한민국 전략자산이 뭡니까? 항공모함을 해야 됩니다. 항공모함을 해서 스텔스 F-35B를 탑재해야죠. 미국의 항공모함을 의지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공격 원장을 만들어야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에게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자, 북한이 핵을 저렇게 위협하고 있으니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겠다.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면 우리도 없애겠다 하는 조건부 핵무장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거친 외교전을 미국을 상대로, 뭐 미국과는 약속 대련할 수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 굉장히 훌륭한 연구원들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는 원자력 연구원을 좀 알기 때문인데 거기 가면 IAEA 하고 미국에서 불시에 항상 검열단이 와서 어려운데 그 사람들 맞고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미국이 놀래고 중국이 놀래야 북한 핵을 잡는 들어가죠. 이런 파고를 겪으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만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문재인 정권을 혁파해야 되는가라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으니까 이제 승리 자축은 그만하시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화제도 줄어들 거고 청와대 개방에 대한 효과도 줄어들 겁니다. 이 숙제를 닥쳐오는 퍼펙트 스톰을 막아내지 못하면 앞에서 바람 잡았다는 게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단단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101 경비단에서 실탄 6발 잊어먹은 거는 청와대 경호하는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모든 사태, 윤석열 대통령을 노리는 세력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부터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거, 앞으로 또 외교부 장관 공관에 들어가라도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 이런 게 다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경호 경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퍼펙트 스톰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